그러니까 중추성으로 온 안면신경마비는 치료를 중풍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얼굴 맨날 꽂아봐야 안 고쳐져요. 이거는. 그래서 어느 한의원을 가가지고 아니면 어느 병원을 가가지고 내가 1년을 다녔는데도 안 돌아오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90%는 이거예요. 중풍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일반 화자풍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못 고칠 거예요. 일반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가만 손 안 대고 둬도 80%는 3주 지나면 저절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 쪽에 들어가 있던 바이러스가 저절로 치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요 가슴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오는데 얼굴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눈으로도 오고 입술로도 오고요. 그것 때문에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겉으로 튀어나오는 포진을 그 수포를 띄는 포진도 있지만 수포를 안 띄는 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면신경마비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위장대장에서 왔는데 위장대장이 실제로 여기가 병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동양의 기준이 뭐죠? 기죠. 기잖아요. 위장의 기운과 대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병이 어디로 나타나요? 위장의 경락이나 대장의 경락 쪽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장과 대장 경락 쪽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는 거예요. 현대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 있는 경락에 있는 신경을 마비를 시켜서 그래서 이 근육을 당기는 힘을 작용을 못하게 만드니까 근육이 축 처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주는 방법이 뭐냐? 위장과 대장의 경락의 기운을 살려줘란 말이야. 기를 불어 넣어줘. 에? 팍팍 넣어주면 위장 경락에 침투했던 바이러스가 내 몸이 스스로 물리치겠죠. 대장 경락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스스로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 죽으면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그러면 처졌던 이 근육이 다시 땡겨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기 해보셔서 알잖아요. 감기가 치료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치료되지. 어떤 때는 3주 지나면 옛날에 고쳐졌단 말이야. 내 몸만 따시게 해주면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몸만 따시게 해주면 저절로 바이러스는 내 몸이 치료를 해버려. 그러면 3주 지나면 저절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몸을 계속 혹사를 해봐요. 3주 지나면 돌아와요? 안 와요? 안 오지. 그래가지고 온 사람하고 1년 내내 병원 다니도 안 오는 사람하고 또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혹사를 해서 안 돌아오는 사람인지 중풍이 걸려서 안 돌아오는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풍 걸린 사람 어떻게 구분해? 다 알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중풍 걸린 줄 알죠? 맥 딱 잡아고 인형 종고맥이 다 동시에 한쪽이 크면 그 중풍이야. 구안하자가 왔는데 맥을 딱 잡아봤더니 이 사람 맥이 한쪽이 크더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구안하자풍이 왔을 처음에 중추성으로 왔는데 그때는 오면 한쪽 맥이 되게 큽니다. 한 3배씩 커요. 그런데 1, 2년을 갔다가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안 힘들어. 그러면 맥 크기가 이제 점점 비슷해져. 그래도 큰 거는 남아. 크다는 것 정도는 느낄 수 있어. 1.5배 정도는 커요. 그래서 대개 이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이 구안하자풍 못 고쳐서 찾아오는 환자들 맥을 잡아보면 1.5배 정도 큽니다. 한쪽 맥이. 그러면 그 사람은 1.5배든 어쨌든 양쪽 맥만 크게 만들면 고쳐진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1년 반 동안 처진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100% 고쳐지기는 힘들어요. 90%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 10%는 나머지 10%는 부지런하게 해야 고쳐져요. 나머지 10%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1년, 2년을 갖다 이런 상태로 살았는데 이게 침 나갖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막힌 혈관 뚫어줬다고 해서 제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뇌의 어느 세포는 좀 상해 있거든. 뇌혈관이 일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도 내 그 와사풍을 못 고친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침을 좀 놓아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이가 이 사람은 풍으로 왔다. 중추성으로 왔다. 이 사람은 어느 뇌혈관 한 군데가 좀 막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고치기는 더 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초성으로 왔을 때는 내 몸에 비위장의 기운을 키워서 내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갖다가 퇴치할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추성으로 왔을 때는 막힌 혈관 뚫어만 주면 끝나거든. 그럼 한 방에 고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초장에 온 사람들이 있어. 이 중추성으로 온 사람이 한 3일밖에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한 방에 고쳐져. 앉은 자리에 침 꽂아놓으면 한 4, 50분 지나면 저절로 이 올라가 붙어본다니까. 그런 사람은 더 빨리 고쳐져요. 그런데 이거를 고칠 수 아는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한의원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왜냐하면 침을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침을 보면 이 정형의 병은 고치는 침법이 많아. 근데 기경이나 사관의 병은 사회의 병은 고치는 침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안 알려져 있어요. 잘 몰라. 한의원도 몰라 그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관침 하면 침 중에 제일 쉬운 게 사관침이죠. 사관침 그거 뭐 기분 좋으라고 만드는 침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 한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관침이 중풍을 고치는 침이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너무나 쉬운데도 그걸 몰라. 실제로 중풍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오가지고 한쪽을 막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눈 아니고 손이나 다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한 10몇 년 전에 나한테 배운 그 수강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배우고 있는 수강 도중에 친정어머니가 왔다는 거야. 중풍이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냐 무조건 사관만 찔러라 그랬거든. 몰라놓으니까 처음 배우고 있는 도중이라 사관을 꼽아놓은 거야. 119 불러도 안 오고 하니까. 사관을 꼽아놓고 있으니 좀 있으니까 신우가 찾아봤더래. 이제 딸이 찾아봤더래.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뭐 어디서 침을 배웠다나 뜸사랑인가 어디서나. 그래서 누가 침 꽂았나 하면서 사관을 쑥 빼뿌리더라나. 그러고 119 싣고 병원을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이만큼 얼굴도 내려가고 손도 이래가고 한쪽을 못 써가고 완전히 이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좀 나았던 게 상한침을 좀 꽂아놓는 게 약간은 좀 나았던 것 같아.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길래 내가 집에 가서 놔드릴게요. 역시나 맥이 한쪽이 3배 이상 큰데 중풍 왔는데 이제 혼자서 이제 소파에라도 앉아야 내가 침을 놓지. 그 소파에 이래 겨우 이래가 앉아 있는데 침을 이제 사관침을 이제 놔줘. 사관 놓고 기경침을 이제 놔줬더니 역시나 한 45분 지나야 됩니다. 사관 우리 중풍 그 맥 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최소 45분 지나야 돼요. 한 45분 지나니까 맥 크기가 거의 같아지잖아. 그러고 침 뚝 빼주고 이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벌떡 일어나는데 못 앉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침 마시러 버스 타고 왔어요. 해운대까지. 해운대에서 침을 놓을 텐데 동네에서 해운대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니까. 못 쓰던 사람이. 그러니까 중풍은 초장기만 잡으면 바로 잡아져요. 누구든지 할 수,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관침에다가 기경침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관침, 기경침 2개 같이 잘 쓴다 그랬잖아요. 자, 사관침 합곡 대충 뺏겨도 돼? 4개 놨죠? 기경침은 기경 8맥이라 8개 뺏겨도 되냐고. 맥을 봤는데 홍맥 이래 보는 거야. 큰 쪽만 넣으면 되거든. 큰 쪽만 넣으면 돼요. 작은 쪽은 넣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나오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 쪽이 중풍이 큰 맥입니다. 맥이 큽니다. 맥이 큰 쪽이 병이 와요. 오른쪽에 맥이
이쪽보다 3배 좀 크더라 하면 이 사람 병이 오른쪽에 옵니다. 가끔 보면 거꾸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저런 사람. 가끔 보면 거꾸로 나오고 맥을 반대로 오는 사람이 있어. 진짜 가끔 있어요. 한 10명 중에 1명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어쨌든 맥대로 놔줘야 돼. 어쨌든 맥대로 놔주고 기경은 8개밖에 더 돼요. 모르면 8개 다 꼽아란 말이야. 합국 대충 2개 8개 꼽으면 합이 10개잖아요. 그런데 맥 뽑으면 돼. 홍맥, 성맥 놓더라. 그러면 여기 홍맥이면 공손 놓고 성맥이니까 조에 놓고 사과 놓고 4개면 되잖아. 근데 구산맥은 반드시 놔줘야 돼. 중순과중이나 내간은 내간이나 외간은 꼭 놔줘야 돼. 이 중풍 이것도 심포삼초의 병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맥 나오고 뭐 홍맥 나오더라. 아 그러면 후에 놓고 공손 넣으면 되는 거고. 인형에 그게 크게 나오더라. 성맥이 나오더라. 그러면 신맥에 넣으면 되는 거고. 맥 나오는 대로 놔주면 되는데 모르면 8개 다 놔버란 말이야.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 자극을 주면 이래 맥을 보고 한 30분, 35분 지나고 보면 맥 크기가 하나가 살살 줄어듭니다. 큰 쪽이. 한쪽이 살살 커집니다. 한 45분, 50분 되면 2개 크기가 거의 같아졌죠. 그때 빼면 되는 거예요. 2개 크기가 같다 싶으면. 자, 사이의 병이고 기경의 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병이 고쳐졌을까요? 증상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정경의 병은 남아있잖아. 그 다음부터 정경의 병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 그 다음부터 해주면 되지. 어떻게 그날 하루에 침을 이래놓고 저래놓고 다 하겠어요. 자, 맥 크기가 한쪽만 크고 한쪽이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고쳐지는데 예를 들어서 맥이 이렇게 4개 중에 이거만 크고 이건 좀 작더란 말이야. 이런 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이래 4개 중에 이 2개는 큰데 이건 작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쪽에 침을 놔줘야 되거든. 이쪽에 합고 이쪽에 대충을 놔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45분에 안 고쳐집니다. 아까 우리 요거 크다 그랬죠. 요거 크다 그랬죠. 요거 하나 줄였는데 그거 45분에 안 고쳐져요. 이거는 내가 2시간 반까지도 나와봤는데 2시간 반에 고쳐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럼 이건 꾸준하게 맞아야 돼 이런 사람. 이래가 이게 하나를 줄여야 돼. 4개가 같아지도록. 이거는 내 몸에 어느 신경이 문제가 된 거지 그건 난 몰라. 그냥 오로지 맥으로서 이건 크기 때문에 합곡 지른다는 것밖에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꾸준하게 하면 이것도 줄어들어. 이것도 줄어들어. 자, 안면신경 마비는 그렇습니다. 중추성, 말초성이 있는데 중추성은 중풍이니까 이거는 기경침, 사관침 이거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침이 제일 잘 들어요. 약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잘 들어요. 이거면 돼요. 그 다음에 말초성이 오면은 내경침법을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얼굴에 침 하나 안 가도 된다니까요. 말초성으로 오면 위장 아니면 대장의 병이잖아요. 근데 거의가 위장이 많아요. 대장포진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장 모맥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위장 홍맥이 나옵니다. 왜냐면 얼굴에는 대장경락도 지나가기 때문에 대장 모맥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2개가 동시에 나오면은 2개를 다 놔주세요. 그 위장경락으로 이사일보, 대장경락으로 이사일보, 또는 종구맥이 크다 싶으면은 비장경락으로 이사일보, 폐경락으로 이사일보. 그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구산맥, 심포삼주는 같이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당뇨 이야기 할게요. 당뇨.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1형 당뇨, 2형 당뇨는 들어봤어요? 요거 1형 당뇨고요. 거꾸로. 이 1형 당뇨고요. 요거는 2형 당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슐린 의존성 당뇨는 인슐린 때문에 온 당뇨 이 말입니다. 인슐린이 없어서 오는 당뇨. 그럼 인슐린을 만드는 내 몸의 장기는 어디냐면은 췌장이에요. 췌장이 우리 비장이라 그랬죠. 췌장에 보면요, 췌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게요. 췌장은 소화액을 분비를 합니다. 췌장액이라고 해가지고 이자액이라 해서 지방이나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액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거나 뭐 이러면은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여기서 나는 소화액이 그것을 분해시켜서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쓸개즙도 같이 고개 같이 기여를 하죠.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어쭈움 되는 자리에 여기에 아주 조그만 한 5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섬처럼 생겼다 해서 이걸 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그러는데 랑게르 한스라는 독일 의사가 이걸 발견했다 해가지고 랑게르 한스 섬이 영어로는 아일랜드입니다. 그 섬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세포가 베타 세포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이 인슐린이 이겁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숫제 못 만들어내. 이 세포가 죽어버린 거야. 그런 경우를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해요. 그래서 1형 당뇨. 주로 소아당뇨라고 해요. 소아에게 많다 해서. 소아당뇨입니다. 소아들, 어린애들 또는 20대까지 와요. 그럼 이미 이게 맛이 간 거야. 비의존성 당뇨는 2형 당뇨.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상관없이 당뇨가 온다. 인슐린하고 상관없이 당뇨가 옵니다. 그 혈당 수치라는 걸 들어보셨죠? 네. 자, 피를 요래 뽑아가지고 기계에 넣으면은 피 속에 지금 혈당이 농도가 얼마 정도가 있나 높은가 그거 보는 혈당 수치예요. 당화혈색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네. 그거하고 혈당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것까지 오늘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생화학적인 개념도 아셔야 되고. 자, 이거 아까 랑게르한스 베타 세포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인슐린 의존성 당뇨, 1형 당뇨. 요거 치료될까요? 잘 안 돼요. 베타 세포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는요 아픈 사람은 고쳐도 죽은 놈 못 살려요. 그죠? 세포가 다 죽었어. 못 살려요. 이거 바꾸 없습니다. 이건 침으로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침이든 뭐든 약이든 안 됩니다. 이거는 못 고칩니다. 초장기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됐다. 정말 아주 초기. 그러면 고쳐질 수도 있어요.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덜 죽었으니까. 덜 죽으면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죽었으면 이거는 하늘 대안고 와도 이건 못 고쳐. 비의존성 당뇨 이제 요걸 고쳐야 되는 거야. 대부분의 당뇨 환자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서양학으로는 비의존성 당뇨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건 비의존성은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존을 해요. 100%는 아니지만. 당뇨라는 것은 당이 포함된 오줌입니다. 그죠? 당이 섞인 오줌이에요. 그럼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은 내 몸의 휘발유거든요. 자동차 따위 휘발유로 에너지원이라. 그런데 그게 에너지를 안 쓰고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오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빠져나와요? 내 몸에 써야 되는데, 휘발유를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휘발유가 지금 낭비되는 거잖아요. 고장났으니까 휘발유 그냥 새는 거야. 휘발유 통이 있으면 휘발유 통 밑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신장이에요. 신장이 요래 두 개 생겨. 하나는 공처럼 생기고 하나는 파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인데 여러 가지 이제 소변이 나오는 거고. 요 콩팥에 피를 걸러내는 사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생긴 건 따질 필요 없이 우리 깔때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림종이 이래 꽂아가지고 아니면 커피 해가지고 이래 걸으면은 물 줄줄 내려오잖아요. 딱 이거예요. 이게 이런 세포들이 수만 개 모여 있어요. 수십만 개 모여 있어요. 그게 이 사구체인데 이렇게 피가 이리 지나가. 그래서 여기에서 쓸데없는 거는 걸러내서 가고 못 걸러낸 것은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콩팥이 하는 역할입니다. 콩팥이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역할이 생화학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그 역할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못 걸러내면 이거 보세요. 이 혈액에 피 속에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어. 설탕이. 그러면 설탕은 끈적끈적하죠. 네. 그럼 이건 그름종인데 우리 커피 그름종에다가 맹물 넣고 커피물 넣었을 때 걸러지는 것과 설탕물 넣었을 때 걸러지는 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안 걸러질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탕이 그 아주 작은 구멍에 침착이 돼갖고 안 걸러지겠죠? 그렇죠? 넘쳐날 거란 말이야.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예? 그게 소변으로 빠져나오니까 당이 들어간 오줌이다 이 말이에요. 혈액 속에 당이 얼마나 있어야 정상이냐면 당은 휘발유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당이 없으면 사람 바로 죽어요.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밥을 한 끼만 굶어도 하늘이 노랗고 어지럽고 그런 얘기 하죠. 당 떨어진다. 흔히 말하는 당 떨어진다 소리 많이 하죠. 실제로 당 떨어집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넘칠 정도까지는 아닌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당에 대한 기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한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들으면 이제야 알겠다 하실 건데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다 올라가면 머리 되게 빨개질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들으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알겠다 그럴 겁니다. 자, 사람이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저 크게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잖아요. 에너지원은 이 세 개거든. 요걸 가지고 당을 만들어냅니다. 요 세 개를 가지고 당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당이 있어야 첫 번째 뇌로 가가지고 두뇌 활동이 됩니다. 두뇌 활동은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내 몸에 지시를 내리고 이것도 두뇌 활동이지만 자율신경 움직이는 것도 두뇌 활동입니다. 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당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 몸을 움직이면 근육 운동 움직이는 위가 움직이죠.
밥 먹으면 이 움직이는 운동 역시 당이 있어요. 당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우리 피 속에 너무 많으면 아까 그죠? 콩팥에서 이거 넘친다 그랬잖아요. 몸 찐득찐득해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당의 함유량이 내 피 속에 당의 함유량이 어느 정도까지만 있어야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너무 적으면 아까처럼 당 떨어진다는 얘기 했잖아요. 너무 많으면 당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고혈당이라고 그러고 적은 것은 저혈당이라고 그럽니다. 저혈당인 경우는 쇼크가 와요. 사람이 픽 쓰러집니다. 이유 없이 그냥 쓰러져요. 두뇌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뇌로 피는 가면 뭐예요? 당이 없는데 피만 가면 뭐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휘발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혈당이고요. 이제 고혈당도 병이고 저혈당도 병이에요. 어느 정도 그 수치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함유량을. 그러면 이걸 먹으면 당이 이렇게 오면은 이 혈액 속에 당을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그 우리 몸의 호르몬인데 여기 당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이 당은 말이죠. 자, 당이 만들어지면 이 당이 어디로 갑니까? 간으로 갑니다. 첫 번째 간요. 예? 그러면 간에서 이것을 몸에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몸에 가서 저장하겠죠. 살, 근육으로 가서 저장을 할 거잖아요. 저장을 하려면은 요게 글리코겐으로 바뀝니다. 글리코겐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뭐 순서는 간단해요. 우리 몸에 먹은 음식은 당으로 바뀌어서 간에 가서 글리코겐으로 바꾼 다음에 몸속에 피나 살이나 근육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간에서 이렇게 글리코겐으로 바꾸는데 요거는 이 꼴을 써야 되겠다. 요래 이 꼴입니다. 요 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있어야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요. 그럼 인슐린이 없으면 글리코겐으로 안 바뀌고 이 당은 어떻게 돼요? 혈액소금지수만 남아있겠죠. 그럼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가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요. 나 지금 안 먹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쓰러지나요? 아니잖아요. 저장해 놓은 글리코겐 있잖아요. 저장해 놓은 살로 가 있는 근육으로 가 있는 거. 요놈을 땡겼어. 필요하면. 땡겨 쓰는데 아까 요거는 인슐린 해놨네. 거꾸로. 여기에 거꾸로 가는 이걸 다시 저장해 놓은 것을 글리코겐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당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살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이 호르몬이 뭐냐면 글루카곤입니다. 그러면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이 둘 다 아까 말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췌장의 베타세포가 죽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혈당이 또 같이 오는 거예요. 고혈당, 저혈당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항상 보조무늬 속에 사탕을 넣어 다녀야 돼요. 항상 넣어 다녀야 돼요. 저혈당 쇼크 때문에.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당뇨에서 이당뇨로만 바꿔도 바로 당이 돼버리고, 근데 단백질과 지방은 이 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바뀌는 게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그 탄수화물은 다당류, 당이 여러 가지 있는 거고, 이당류라고 꿀, 과당 이런 건 이당류, 설탕 이당류거든요. 그럼 포도당은 제일 좋은 거는 포도당을 바로 먹으면 제일 빨라요. 그럼 바로 위에서 흡수돼 가지고 바로 저혈당 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포도당보다 그 포도당은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보통 사탕을 갖고 다니고 사탕은 설탕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바뀌기가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 있는 사람은 항상 사탕을 갖고 다녀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이 문제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왜 비어전성 당뇨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세영학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상관없이 당뇨가 온 거야. 이 사람이. 이게 당뇨병이 이게 기전이 이건데 메커니즘이 이건데 세영학적으로 보니까 희한하게 당뇨라 하는데 이 사람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지더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비어전성 당뇨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말고 두 개는 모르는 거라.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공장이 하나 있어요. 이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하루 300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하루 300개씩 꾸준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300개를 만들어내. 기계도 돌리고 사람도 돌리는데 8시간 남으면 저는 샷도 딱 내려버리고 퇴근이. 근데 어느 날 장사를 잘해, 영업을 잘해가지고 주문을 600개 주문을 받았어. 앞으로 한 달간 매일 600개씩 만들어야 돼. 그럼 이 공장에 이 노동자들은 잔업 8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기계도 전기를 8시간 더 돌려가고 기계도 8시간을 더 돌려야 됩니다. 좋지, 사장은 좋지, 돈 많이 버니까. 또 근로자들도 처음에는 좋지, 월급 많이 받으니까, 2배로 받으니까. 근데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보니 서서히 피곤해지기 시작해, 사람이. 아이고, 나도 쉬고 싶다 소리가 나오고. 이제 이래 갖고는 못 살겠다. 돈도 좋지만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고. 사장은 좋은데 이 근로자하고 기계 부하가 가기 시작해. 슬슬 고장이 나기 시작해. 하루 8시간 돌리면 되는데 자꾸 돌리니까 일이 부하가 가니까 고장이 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하루 600개를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개 더 있어요. 부하가 걸리니까. 이거라. 인슐린이 불량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잘 나가긴 네? 하는데. 생산하는데 인슐린이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면 내가 먹은 양만큼 생산이 됩니다. 내가 100개를 먹었으면 인슐린도 100개 분량만 100개 소화시킬 이 혈당 조절